그래서 이 한국 수출을 세계 경제 풍향계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한국 경제 당시 매월 이게 발표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표된 실물 지표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혜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국 경제, 경기 순환상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주제 다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기의 기본 개념 그리고 경기 종합지수로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미 저번 시간에도 많은 지표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는 했지만 경기를 판단하는 또 다른 지표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경기 선행지수, 이런 동행지수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는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서 우리가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은 특히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기 하나만 보셔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최근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다. 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올 3분기에는 하락까지 해서 일시적인 반등이 있고 주가도 약간 반등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직 저점은 아닐 것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저번에는 이제 통계청에서 나오는 순환 변동치 관련된 얘기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곳들에서 발표하는 지표들 얘기해 주시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경기를 볼 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국내 총생산 이런 걸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실질 GDP가 올해 5% 증가한다. GDP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일정 기간에 한 나라에서 생산한 재화 서비스 시장 가치다. 네. 이런 게 그 GDP거든요. 그런데 그 GDP라는 거는 분기별로 발표가 돼요. 미국, 중국이 지금 최근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2분기 GDP 성장을 발표했는데 네. 0.4% 성장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죠. GDP는 총체적인 경제활동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발표가 되니까 사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조금 덜 봐도 돼요. 아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보다는. 근데 저는 그 장기적으로 주가를 예측할 때 GDP 가지고 예측합니다. 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GDP가 증가하고요. 코스피도 증가하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보니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인데요. 우리나라 명목 GDP는 실질 GDP에다 물가를 더한 겁니다. 연평균 4.1% 증가했어요. 근데 코스피는 5.8% 연평균 상승한 겁니다. 코스피가 좀 더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코스피가 1 내지 2%포인트 장기적으로 GDP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명목 GDP가 좀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한 4.5% 이상 성장했을 거예요. 이거로 보니까 적정 주가 3천이 좀 넘습니다. 3천이요? 근데 최근에 2,300까지 떨어졌으니까 우리 주가가 가소평가에 들어선 거죠. 이제 오를 일이 남았네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따라 오르지만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지금 주가가 지나치게 한 20% 이상 저평가된 상태예요. 그래서 요새 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럴 때는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오른다. 명목 GDP를 따라 오른다.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기다리는 기간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좀 힘드시긴 할 텐데요. 우리 명목 GDP, GDP로 측정하면은 주가가 현재는 20% 이상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GDP. 사실 GDP로 뭐 주가를 전망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요? 장기적으로 가능하죠. 이 추세를 따라서 성장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춰야 돼요. 앞으로 좀 우리나라 실질 명목 성장률, 실질 GDP는 잠재 성장 2% 정도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물가가 한 1%, 2%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명목 GDP 성장이 3 내지 4% 되니까 주시장 기대 수익률은 그것보다 1 내지 2%포인트 높은 5, 6%밖에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지표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은행의 GDP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이 주가가 저평가된 상황이긴 하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경기 판단하는 다른 지표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만큼 중요한 게 수출이에요. 수출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경제 수출이 중요한 이유는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4%입니다. 아, 44%면 뭐 그냥 절반이네요. 예, 미국은 한 9%고 일본 한 15%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GDP 중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표하는데 매월 1일 날 지난달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네.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일일이 토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나와서 꼭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 수출을 보게 됩니다. 네. 한국 수출에 보면은 국가별로 그 다음에 품목별로 뭐가 수출이 잘 되고 예, 그런 통계를 세계에서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국 수출을 세계 경제 풍향계다,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한국 경제, 한국 수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수출을 보면은 네. 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흐름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럼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도 바로 반영이 되나요? 그거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좀 시차를 두고 시차를 두고 예, 반영이 시차를 되는. 두고 나타나는데 네. 예, 당시 매월 이게 발표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표된 실물 지표거든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에서 많이 참고를 하겠네요. 역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다 보니까 예.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도를 두고 예. 빨리빨리 발표를 하는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수출의 현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증가세가 좀 많이 둔화되고 있죠. 아, 예, 우리나라 수출은 이제 OECD 선행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네. OECD에서 매월 그 선행지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이거하고 증가율이 똑같은 방향이에요. 예, 그런데 작년 7월에 OECD 선행지수가 정점을 치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 증가율도 뭐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아마 내년에는 OECD 선행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더 떨어지고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지난 거 아직 2분기 데이터, GDP 데이터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 1분기 0.6% 성장했는데요. 우리 경제를 보니까 소비도 감소했고 투자도 감소했는데 지금까지는 수출이 증가해가지고 플러스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가면은 OECD 선행지수 떨어지고 세계 경제 나빠지고 수출이 줄어들면은 빠르면 올 4분기 내년과 가지고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하. 수출 증가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수출로 지금 뭐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지역별로 수출 상황을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수출 보고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하거든요. 네. 우리 수출이 많이 되는 나라 혹시 그 지역이 경기가 좋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혹시 중국이나 미국 중에는 어디가 더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동안 중국이 많이 좋았죠.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중국이 우리 수출 비중의 한 10.7% 차지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쭉 올라가던 2018년에 26.8%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예, 그리고 최근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올해는 그 6월까지 23%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요. 네. 미국 비중은 2000년에 21.8%였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에 12%까지 떨어졌어요. 그 뒤로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올해는 15.5%까지 좀 늘어났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비중 늘어났고 미국 비중 줄어들었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EU 비중도 뭐 2000년에 13.6%에서 올 9.7% 줄어들었고요. EU 비중이 이렇게 떨어진 만큼 늘어난 지역이 있어요. 아세안 국가죠. 아세안 국가가 어디입니까? 베트남 같은데, 네. 뭐 인도네시아 같은데 이런 나라 수출비 2000년에 11.7%에서 올 6월까지 보니까 18.6%로 오, 정말 굉장히 많이 많이 늘었네요.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수출 장기적인 추세 보니까 미국, EU, 선진국 비중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중국 비중이 급증했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세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세계 성장축, 소비축이 저는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중국 등 아세안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그런 국가들이 속해 있는 아세안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쪽이 뭐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그렇죠. 얘기겠네요. 빠르게 성장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도 앞으로 그동안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태국도 태국, 들어가죠. 뭐 인도, 음. 인도는 아세안 국가에 속하지는 않은데요.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